네, 꽤나 힘든 월요일장인데 개장 직후보다는 그래도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는 양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6% 하락, 코스닥은 0.05%까지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는 오늘인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종목 발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들 리뷰 먼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11월 10일 만나봤던 신세계입니다. 오늘장에서 5% 넘게 상승 중이고요. 또 주요한 뉴스도 하나 나왔는데 잠시 후에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던 23만 원 초과 달성 중이고요. 이 뉴스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또 추가적인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11월 3일 만나봤던 제일기획은 최고가 기준 상승률 12.6%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신세계와 제일기획에 대한 대응 전략 궁금한데요, 이사님. 네, 신세계 오늘 재료가 나왔는데 그 재료와 상관없이 일단 이익 회복 때문에 밸류 기준의 이익 회복 때문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목표가 정도는 올라왔는데 오늘 나왔던 이슈는 결국은 신세계도 좀 방만하게 넓혀져 있던 여러 가지 자산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본다면 이건 신세계 그룹 전체적으로 봐도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긍정적 리포트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매수하기 쉽지 않아도 홀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일기획은 조금 다릅니다. 제일기획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시장이 조금 정체될 가능성을 보면서 배당주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배당 모멘텀은 배당 나기를 기준으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기관 매수가 계속 강하게 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면 긍정적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언제든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이제 배당 나기 그동안 상승분을 모두 갉아먹을 정도로 강하게 나온다면 이 종목의 메리트는 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매 강도와 배당 나기의 변동성을 보면서 제일기획 정도는 좀 비중 조절을 해 나가시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비중 조절 관점에서 제일기획은 조금 접근해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제일기획과 신세계에 대한 대응 전략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신세계에 앞서서 저희 화면으로 살펴보셨습니다만 이마트가 신세계푸드 주식의 공개 매수에 나선다라는 내용이 지금 현재 들어오면서 오늘 주가도 5% 넘게 상승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신세계에 대한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는 상향한 적이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더 상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은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보유하신 분들만 강력 홀딩 정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신세계에서 25만 원 이상의 가격은 플러스 알파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알파는 얼마까지 갈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들고는 일대 지금 가격에서의 신규 매수는 하실 분도 별로 없겠지만 제가 보기엔 지금 신규 매수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목표가의 추가 상향은 있지 않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수정해서 새로 진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자제를 하자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제 순환주로 좀 분산되는 전략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주도주에 대한 저점 매수를 전략으로 삼아야 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의 적절한 대응 전략 좀 어느 쪽으로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네, 현금이 없으시다면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의 전략이고요. 현금이 있으시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전략 중에서는 주도주의 저가 매수가 당연히 좋은 전략이겠죠. 어차피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가장 확률이 낮은 건 급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급락 가능성이 없다면 당연히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에 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현금이 있으시다면 주도주의 저가 매수가 필요하겠고 다만 우리 증시도 올 한 해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70% 올랐습니다. 적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너무 큰 욕심을 내는 건 좋지 않은 전략이니까 레버리지를 쓴다든지 아니면 특정 종목에 그것도 고밸류 종목에 과도한 매수를 가져가는 것만 자제한다면 저는 주도주를 저가 매수하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순환주로 분산될 것이냐, 주도주의 저점 매수가 유효할 것인가 쪽에서는 주도주의 저점 매수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잠금 해제 종목 발굴 추가로 이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PF 보증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건설사들인데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살펴볼 만한 종목이 있을지 좀 발굴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랠리에서는 조금 소외돼 있다고도 보여지고 있는데 과연 건설주들 언제쯤 좀 쨍하고 해뜰날 맞이할 수 있을까요? 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오늘 급락하고 있는 현대건설 있긴 하지만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일단 이 두 종목은 워낙 최근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다른 건설주들과는 다르게 워낙 좋은 모습 보였고 최근에 또 고수터미널과 엮여있는 종목군들의 급등세를 본다면은 건설업종도 특정 종목군들은 지수 대비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PF가 오늘도 이제 정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살펴봤을 때 뭔가 심각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짐을 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짐을 안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구분이 필요하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쪽에서 조금 자유로운데 호재는 조금 덜 반영된 종목군들이 정책 수혜를 받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보다는 다른 쪽에서 한번 종목을 찾아보자라는 게 오늘의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노출도가 좀 높았던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외에서 발굴해 볼 종목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발굴해 볼 첫 번째 종목 주인공은 GS건설이 되겠는데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GS건설의 첫 번째 키워드는 수주 6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올해 신규 수주 6조 원 돌파가 기대된다고요? 근데 이제 수주가 지금 6조라고 하는 숫자만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이게 결국은 전체적인 추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추세를 보시면 GS건설의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3분기 말 지금 목표 달성률이 86.3%나 되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지금 연도별 추이를 보시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일감이 더 없다라는 게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다음 준비된 그림 하나 더 보시면 그러니까 신규 수주뿐만 아니라 누적 잔고는 많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분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만 보면 가장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왜냐하면 GS건설이 큰 충격도 한번 있었고 전체 이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는 아픈 이슈도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가 나름 이제 분리하면서 그룹에서 분리해서 제 갈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살아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모멘텀을 그동안 보여주지 못한 상황에서 주력 일감인 주택건설이 줄어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 이제 정부의 정책이 나오고 있는 거죠. 국토부가 사상 최대 예산을 배정한 상황이고 공공주도의 공급을 늘리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 뭐가 나오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저는 현재 지금 줄어드는 수주를 보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이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벤처 육성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거 시간이 걸리잖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그 경기 끌어올리는 데 핵심 포인트는 건설 경기를 끌어올리는 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내년도 정책 집행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반영한다면 이미 올라버린 종목보다는 별로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 중에서 나름 재무구조도 탄탄하고 PF 위험도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종목을 좀 골라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GS건설에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GS건설 지금 추세상으로 봤을 때 수주 6조 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매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GS건설을 건설주 안에서 픽을 하셨을 때 지금이 어느 정도 매수 적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현대건설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가장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급락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좋은 상황이니까 이들 종목을 선택하는 게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지만 밸류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GS건설에 호재가 있다면 오히려 이걸 선택하는 게 조금 더 나은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주택건설이라고 하는 게 정부 정책이고 그다음에 정부 정책상 대형사들을 밀어주기보다 중소형사를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도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GS건설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 이력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 네이버의 각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센터 건설을 꽤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뭐 현대차야 현대건설이 할 거고 그다음에 뭐 삼성 쪽이야 뭐 삼성물산이 하겠지만 그외 나머지 만들어질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센터 건설에 과거 이력이 있던 회사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또 뭘 갖고 있느냐? 원전 수주의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이 가장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100% 혼자 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코리아 원팀을 만든다면 그 안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은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전혀 지금 주가에 반영이 안 돼 있고 PBR은 0.3배, PER은 5배 수준에서 맴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 종목은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밸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 가격은 저는 한 2만 원 정도 내외에서 오늘 지금 주가가 급락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고 목표가는 한 2만 6천 원 정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PB 한 0.5배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낮게 잡은 목표 주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17,000원 정도도 하회하는 수준이라면 뭐 4분기의 실적이 아예 부진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대한 전망 자체가 다 어그러지는 정도의 충격을 받은 거라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주의 가격은 한 17,000원 정도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GS건설 오늘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로는 26,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지금 OLED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분위기예요. 2026년에 대한 본격적인 기대가 가능할 것인가 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네, 일단 8.6세대에 대한 투자가 재개되고 있다는 점은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 관련된 종목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비전옥수와 관련돼서 AP 시스템이 선정되면서 그때 괜찮은 수익률을 보였다가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 상황은 우리에게 조금 일방적으로 긍정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탑3가 전부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 뉴스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나오는 것처럼 일본 토끼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본과 지금 중국의 사이가 대거 나빠지면서 지금 여러 가지 다 빼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일본의 토끼사가 장비를 줄까?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증착 장비 쪽에서의 대안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일부 BOEM 장비가 이미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쪽으로 들어간다면 과연 실적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OLED 시장이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플러스로 일본과 중국 사이의 갈등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공개해 볼게요. 자, 이번 종목은 선익 시스템인데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체크하면서 가격 전략까지 여쭤볼 텐데요. 자, 실적 확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있는 열쇠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을 좀 꼽아 주셨어요. 네, 일본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죠. 예. 미국도 뭐 물론 갈등 사이에 있지만 어쨌든 미국은 나중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주고 있는 장비 그거 주지 마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변수는 있는데 지금은 당면한 것은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캐논사를 대체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다라는 점. 그다음에 증착 장비 쪽에서는 꽤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포인트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좋다는 거죠. 8.6세대라고 하는 게 TV 아닙니다. IT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IT 제품들 패널이고 8.6세대로 가면 패널 하나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장수가 대거 많아지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 긍정적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AR 글래스, 안경형의 그런 글래스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대감도 있고 길게 보면 페로브스카이트라고 하는 태양전지의 다음 세대 모델 이런 쪽에서의 매출이 좀 많이 나타날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요건 조금 먼 그림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 봐야 될 핵심 포인트는 말씀드렸던 대로 이익이 증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출액에 대한 기대가 올해부터 대거 커지고 내년도에 약간 위축된다고 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일 갈등으로 토끼사에서 받지 못한다면 이 회사에서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 회사도 BOE에서 좀 더 다른 회사로 넓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종목의 실적 지금 내년도 EPS의 추정치가 한 8,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저는 뭐 그 정도에서 일부를 깎아낸다고 하더라도 현재 주가는 꽤 싸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매수 가격은 뭐 현재가와 큰 차이가 없는 한 52,000원에서 53,000원 정도의 가격을
밴드로 삼아서 진입하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6만 원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IT 쪽에 이익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고 리스크 주의 구간은 한 47,000원 정도를 하향하면 그때는 일단은 다시 한번 팔았다가 재진입하는 것이 좀 더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선익시스템 52,000원 부근에서 충분히 매수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로 6만 원, 다소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기억해 보시고요.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